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 DHP의 최윤섭 대표입니다. 오늘은 원격으로 한국에서는 비대면 진료라고 하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저희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원격으로 이 비대면 진료만큼 되게 또 뜨겁고 논란도 많았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분야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불법이었었고 네. 코로나 때 굉장히 또 많은 주목을 받았다가 그 이후에도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 분야에 되게 큰 변화가 있었어요. 비대면 진료의 합법화가 드디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이슈들을 조금 다뤄보고 싶어가지고 귀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게 됐습니다. 이 분야에서 제일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나만의 닥터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 이 메라키플레이스의 선재원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메라키플레이스와 나만의 닥터를 다들 아실 텐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일단 대표님 소개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마이 닥터를 운영하고 있는 메라키플레이스의 선재원입니다. 저희는 2021년도에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한 4년 반 동안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 의료 플랫폼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13년도에 졸업하고 공중보건의사 생활을 마친 다음에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투자사를 거쳐서 4년 전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인턴이나 전공의도 하셨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제가 임상의사로서 살았던 기간은 공중보건의사 3년 외에는 없긴 합니다. 네. 맥킨지는 얼마나 하셨어요? 맥킨지는 2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맥킨지 생활이 창업하신 이후에도 도움이 되고 있나요? 그럼요. 그래요? 네. 저는 저 맥킨지 가서 진짜 많이 혼났는데 네. 저 심지어 이메일도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잖아요. 실은 뭐 의대생 출신이 비즈니스 이메일을 쓸 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다 깨지면서 배웠고 저의 의사물을 많이 빼준 그런 중요한 스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필이면 비대면 진료를 선택하신 이유는 뭔가요? 저도 원래 계속 이런 IT 서비스로 창업을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비대면 진료가 열리는 걸 보고 이거 정말 클래식한 프로덕트가 될 수 있겠다.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 이용 행태와 제공 행태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법제 변화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희 나만의 닥터 얘기는 조금 뒤에 해보도록 하고 네. 일단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그 자체부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이게 되게 조금 익숙한 컨셉이 된 것 같은데요. 많은 네. 분들이 또 이용을 해보시기도 하시고 일단 비대면 진료가 뭔지부터 설명을 조금 한번 해주십시오. 네. 네. 실은 원격 진료죠. 근데 이제 뭐 네. 워딩이 계속해서 바뀌어 왔는데 기존에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보고 처방전을 받으셔야 했다면은 이제는 앱이나 전화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비대면 진료 핵심이고요. 지금 나마이 닥터를 예시로 한번 설명드려 보면은 앱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뭐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시고 거기서 이제 가입을 하신 다음에 의사분들을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의사분들과 화상이나 전화로 진료를 받고 기존에 실물로 받으시던 처방전을 이제 PDF로 전달 받으시면은 네. 주변에 있는 약국에 이제 팩스로 전송을 해가지고 픽업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게 일단 환자가 진료과와 의사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게 다른 모든 서비스가 대부분 그런 식인가요? 100% 그렇습니다. 예. 이게 가이드라인상 랜덤한 매칭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 환자 유인행위 때문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의사 쪽에 깔려 있는 예를 들면 나만 닥터의 네. 그 인터페이스가 있고 원격 진료소에 오게 되면은 이걸 수락해가지고서 맞습니다. 의사가 이제 먼저 연락을 하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앱 내에서 하나요? 아니면 따로 뭐 전화 같은 게 오나요? 지금은 따로 전화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만 닥터도 일단은 앱 외부의 일반 전화 같은 걸로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일지 음성 통화일지도 환자가 결정을 맞아요. 하는 거고 네. 그럼 처방전은 그 앱 내에서 PDF로 맞아요. 오고 그 스텝에 대해서 조금씩 예. 이 변화 과정을 말씀드려 보면은 처음에 스텝 1에 의사분들을 이제 선택을 할 때 이전에는 랜덤 매칭하는 플랫폼도 많았어요. 그래서 가장 빨리 진료 볼 수 있는 사람 하면은 그게 약간 카카오 택시처럼 네. 원장님들이 이렇게 캐치를 하는 거예요. 네. 저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라고 봐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한번 도입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낸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플랫폼들이 자정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다 환자분들이 리뷰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처방전을 받으시면은 이것도 이전에는 처방전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프린트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상 안 된다고 나온 거죠. 왜냐면은 PDF 파일이 있으면은 위조를 할 수 있다. 예. 근데 저는 이건 조금
이미 대면 진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정행위인데 비대면 진료이기 때문에 수면 위로 드러났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긴 네. 한데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워터마크를 박아가지고 워터마크도 받고 다운로드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남아이닥터 제휴약국과 비제휴약국을 모두 이제 그 약국 지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약국을 선택을 해가지고 저희 어드민으로 전송을 하거나 아니면 팩스로 전송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콜이 오면은 픽업하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은 약국에는 가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 약배송은 또 다른 되게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걸 네. 오늘은 논하지 않는 걸로 하고 네. 일단 내가 지정한 약국에 처방전을 보낼 수 있는데 네. 그 또 많이 이슈되는 게 그 약의 재고가 있냐 없냐 맞아요. 잖아요. 그건 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100% 확인은 불가능해요. 원래 병원과 약국이 한 빌딩에 페어링되어 있고 그 병원이 처방내는 약을 대부분 아래 약국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비대면 진료는 그게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네. 약국에 재고가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이 나오면은 그 처방전 PDF 파일을 OCR해서 어떤 성분이 나왔는지 먼저 파악을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약국한테 제휴를 할 때 그 본인들이 이제 취급하시는 의약품 목록을 이제 엑셀로 업로드하게 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상품명 코드나 성분명 코드 같은 경우에 이 약국에는 반드시 약이 있다라고 이제 띄워드리는 건데 이게 실시간 재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취급은 하는 건 맞습니다. 알지만 지금 그 약이 재고가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는. 맞아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있겠네요. 일단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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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실은 뭐 감기나 장염과 같이 이제 경증 질환 경우에 많은데 실은 뭐 다른 경우는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환자가 그 약국에 가서 약간 그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처럼 맞아요. 가면 이렇게 입에 처방해두시고 받아오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정확히 사이렌 오더 형식이라고 보통 설명을 드립니다. 네네. 근데 사이렌 오더도 본인 확인을 하잖아요. 약국도 똑같이 누구분 맞으시죠? 그러면서 복약지도 하면서 이제 교부하게 되는 방식이에요. 환자들이 보통 어떤 경우에 비대면 진료를 많이 쓰시게 돼요? 뭐 질병이라든지 이렇게 시간대라든지 진료과라든지. 저희 질환군으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압도적으로 많은 건 경증 질환. 그래서 막 감기라든지 네. 장염이라든지 예. 그런 경우에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이 만성 질환. 그래서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급여 질환. 그래서 뭐 탈모나 여드름. 그리고 지금은 안 되지만 이전에는 비만 치료제, GLP-1 도 많이 쓰였습니다. 예. 흔히 뭐 발기부전 이런 것도 많이 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그 지금 금지된 것들이 어떤 네. 것들이 있죠?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향정신성 안 될 의약품. 테고. 예. 두 번째로는 식약처가 지정한 예. 오남용 우려 의약품. 그 두 개 리스트가 안 되는데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그 실레나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발기부전제 말고 또 어떤 게 있나요? 금지 리스트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해가지고 뭐 운동하시는 예, 분들이 예. 먹는다든지 그런 예. 것들이 예. 많이 포함돼요. 실은 흔히 이런 관련 이제 업체들이 외부에 홍보할 때 네. 소아과 오픈런 네. 이런 얘기도 하고 혹은 뭐 저도 이제 아기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네. 밤에 아기가 뭐 열나거나 혹은 네. 직장인들이 병가 내고 어디 병원 가기가 힘드니까 맞아요. 그런 경우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실제 그런 경우들 많이 있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지에 사시거나 삼벽지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쓸 걸 생각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고 도리어 시간적으로 병원을 가는데 불가능하신 분들이 많이 쓴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인들 많이 쓰시고 아기 엄마들 많이 쓰시고 네. 그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혹시 약간 통계를 좀 내보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한번 뭐 고객들이나 질병별로 분류를 해보신다면? 저희가 그 유저 세그먼트를 연령대별로도 많이 보는데 30대는 40대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20대고 그 다음 위로는 그냥 쭉 어느 정도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원격 진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꽤 오랜 기간 사실 한국 현대 의료 역사라고 해야 할까? 지금까지 계속 불법이었다가 네. 조금씩 변화를 해오다가 아주 최근에 이제 합법화가 결국엔 됐는데 네. 합법화된 이유는 제가 조금 더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그동안 이게 왜 불법이었는지 왜 의료계에서 의료계 전체가 또 반대한 건 아니지만 네. 주로 이제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왜 불법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이거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네. 2014년도에 원격 의료 관련된 굉장히 이니셔티브가 있었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의협이 여의도 공원에 모여가지고 파업하고 시위하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저도 그때 나갔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공중보건 의사였는데 저도 그때 반대로 나갔었는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면서 환자들, 의료진들의 요구가 달라지고 그 거슬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게 있다는 건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도리어 지금 이제 우리가 알게 된 비대면 진료라는 서비스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안착시킬지에 대한 건설적으로 논의를 하는 게 맞다라는 네. 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예, 내용이었고 예. 여태까지 왜 불법이었는지를 생각해보면 결국에 두려움이었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한 번도 안 제공해보지 않은 의료 서비스 제공 행태를 받아들인다는 게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확실히 있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뭐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쓰이면서 이렇게 다시 시장으로 안착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많이 하시는 얘기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병협은 그렇게 결사 반대하지 않으셨고 네, 의협은 반대하셨던 네.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네, 이제 특히 개원가에서 타격이 클 거다. 원격 진료가 뭐 전면적으로 앞아파가 되는 경우라면 네, 그런 우려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 시역이지만 전면적으로 허용되었던 시기를 지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개원가에서 우려하셨던 만큼 타격이 크게 있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음. 아마 그런 그 코로나 동안 해보면서 별로 큰 타격이 없다는 것도 이번에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예. 의협의 의견을 바꿀 수 있는 예. 큰 근거가 되었을 것 같아요. 예, 예. 실은 현재 비대면 진료가 전체 진료에서 차지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한 0.5%인데 그것 때문일 수도 있고 실은 또 환자들이 원래 본인이 다니던 병원에 뭐 가기도 하니까 예, 예. 지금 그것 때문도 있을 거예요. 그 또 많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 그 오진의 위험성 네, 같은 이제 의료인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음성이나 화상 통화로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그것만으로는 되게 환자를 진료하기에 부족함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혹시 이제 뭐 예를 들면 오진 같은 걸 하게 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예, 여태까지 보고된 사례로는 한 대여섯 건 정도밖에 없기는 하고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생각을 해보면은 몇 건 중에 대여섯 건이에요? 모수를 보면? 몇 천만 건이기는 합니다. 좋습니다. 네, 몇 네, 천만 네. 건 중에 6건?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가벼운 질환이나 본인이 원래 앓고 있었던 만성 질환에 대해서 대부분 비대면 진료를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더 의사분들과 환자분들이 이 진료 인터랙션에 아주 성심성의껏 참여합니다. 예, 예. 의사분들도 더 문진이 길어지고 예. 환자분들도 텍스트로 더 많은 증상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진이 사례가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의료법으로 보면 의사 간 원격 협진, 원격 진료는 원래도 이제 의료법에서 가능했는데 의사 환자 간 원격 진료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만 했었고 네. 법을 바꾸려면 이제 국회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3번, 4번의 국회를 거치는 동안에 항상 이제 집권당은 반대를 하시고 야당은 찬성을 하는 약간 이런 식의 것들이 여러 번 반복되어 왔다가 그게 이제 이 합법화가 지난 12월 초에 됐죠. 맞습니다. 예. 이거 사실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어서 네. 전면적으로 지금 비대면 진료가 열린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이게 디테일에 그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네. 이게 악마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어떤 식으로 지금 어떤 조건 하에서 합법화가 됐는지 한번 설명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협이 이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할 때 내세웠던 큰 4가지 원칙이 있고요. 예. 대면 진료 원칙, 의원급 원칙, 재진 환자 중심, 그리고 전담 기간 금지 이 4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재진 환자 중심일 것 같아요. 예.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로 지역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지역 제한은 초진에만 해당하는 내용에서 좀 더 말씀드려 보면은 본인이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보면은 그냥 이런 지역과도 상관없이 볼 수 있는데 초진인 경우에는 본인이 다니지 않던 병원에 대해서는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같은 지역 내에 있어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의약품만 처방이 된다든지 예. 아니면 그 처방의 일수가 2달, 3달이 아니고 뭐 더 짧은 기간이라든지 그런 이제 약간의 제한이 걸리는 방식으로 지금 법제화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뚜렷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예. 이 법안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이 빠져 있어요. 그 디테일은 시행령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고 논의가 넘어간 사항이어가지고 이게 좀 더 디테일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럼 아직 시행령 규칙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군요. 맞습니다. 네. 이제서야 그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초진은 그러면 원칙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지 않은 건가요? 초진은 가능하나 그 전제 조건들이 많이 붙어 있다. 있다. 초진을 네. 원격으로 하려고 하면 일수와 의약품과 지역입니다. 예. 처방 일수, 네. 처방 의약품, 그리고 지역. 예. 그게 엔드인가요? 오어인가요? 3개 중에 하나만 엔드입니다. 3가지 모두 충족이 돼야 돼요. 네네.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그 어디가 기준인가요? 뭐 시도 뭐 거리 그것도 이제 시행령 규칙에서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왔던 내용인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예. 거주지로 할 것이냐? 주민등록 등본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뭐 회사 주소지를 받을 것이냐? 네. 너무나 풀어 나가야 될 문제가 많은데 예. 어쨌든 해보자 어. 라는 형식으로 지금 법제가 됐고 예. 권역일 확률이 높아요. 서울시 거주지인 사람은 서울시 내에서 받아야 된다. 뭐 전라도에 사시는 분들은 전라도에서 받아야 된다. 네. 이런 방식이 될 확률이 높은데 예. 이거는 굉장히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지역 제한은. 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은 어떤 거예요? 저희는 이전에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미 의원급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기는 했어요. 예. 병원급이나 대학병원급은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고 예. 예. 전국에 있는 35,000개 의원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많이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제한 자체는 실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비대면 진료 행태에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대면 진료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대면 진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약간 선언적인 얘기일 것 맞습니다. 같고, 네. 네. 재진 환자 중심과 비슷하겠죠 아마. 예. 대면 진료를 보고 그 재진을 비대면으로 보는 건데 실은 이 재진 환자라는 것, 재진이라는 것도 굉장히 실은 행정적인 개념이잖아요. 네. 네. 재진의 기준은 뭐예요? 한 달 내에 같은 상병. 같은 병원에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질병도 같은 거여야 하네요. 맞습니다. 이 재진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예.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을 잘 보시면은 재진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예. 한 번이라도 대면 진료를 받던 병원이면은 예.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있다. 상병도 일단 기준에 들어가나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상병도 그게 진료를 받아봐야 나오는 건데 웃긴 거죠. 환자가 나는 감기인 것 같은데 진료 받아보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너무 웃긴 거죠. 예. 그래서 전담 기간 금지는 원격 진료만 하는 병원은 안 된다. 뭐 이런 맞습니다.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30%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사실 카운팅을 어떻게 할지가 되게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일단 뭐 30%는 뭐 월 기준인가요? 연 기준인가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업체가 여러 군데 있으니 다 합하는 이런 약간 중앙 뭔가 이런 플랫폼 같은 게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급여냐 비급여냐도 문제가 있고 급여인 예. 경우에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알 수 있겠지만 예. 비급여는 애초에 대한민국에서 뭐 예. 카운트가 그럼 비대면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지금 업계 입장에서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더 되게 많은 그러니까 제한을 가지고 합법화가 된 것 같은데 네. 대표님 입장에서 어떠신지 그리고 지금 사실 제가 소개 드릴 때 좀 깜빡하고 넘어갔는데 원격 의료 산업협의회인가요? 맞습니다. 예, 거기 이제 대표님 공동대표 하고 계시니까 네. 그 산업계 입장에서는 어떤지 또 네.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은 아쉬운 점이 많죠. 대표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네. 막상 이거를 운영을 해보려고 하면은 많은 유저들이 고통을 겪게 되긴 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말씀드렸던 전담기간 금지를 위해서 30% 제한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어떻게 발현되고 있냐면은 본인이 받던 의사분에게 비대면 진료를 못 봐요. 지금 비대면 진료에서도 환자와 의사가 납보가 생기기 때문에 한번 비대면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 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 병원이 제가 이번 달에 30% 쿼터를 다 썼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환자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이 결국엔 납보가 있는 의사한테 진료 못 받게 되는 네. 그런 진료의 연속성이 이제 부러지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음. 이런 거 디테일 하나하나가 다 아쉽죠. 예. 근데 이런 거 저희 현장에 애로사항을 잘 전달하고 시행령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예.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전히 그 산업계 입장에서는 조금 제약이 많긴 하지만 네, 네, 일단은 뭐 스스로 배부를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이 의료계를 설득하려면 결국에 데이터하고 근거가 필요하고 네, 이게 지금 리얼월드 데이터를 쌓아가기 시작하는 뭐 출발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예, 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 여쭤봐야겠다. 그 제가 기사 보면서 좀 네.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의아했는데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공공 플랫폼 역할을 하는 네, 비대면 진료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 이런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이건 뭔가요? 이것도 디테일이 안 나와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네. 제가 그냥 레퍼런스로 말씀드려 보면은 저희가 의료 마이데이터를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저희가 마이데이터 자체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정보원과 복지부가 구축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라는 인프라가 있고 네. 저희는 거기에 이제 API 콜을 해가지고 정보를 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예. 아마 그런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를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모든 환자의 정보를 받아서 의사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면은 네. 이제는 거기 그런 공공 플랫폼이 수진자 조회를 해준다든지 그래서 이 환자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인지 약 배송이 가능한 환자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리턴 값으로만 주면은 저희가 그런 것들을 처리해서 이제 병원과 EMR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도와주는 플랫폼이지 않을까 네.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남아의 닥터를 포함해서
기존에 있는 네. 회사들은 이미 이런 플랫폼 기능을 내부에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굳이 이거를 공공에서 하게 되면 네. 기존 업체들은 오히려 좋을 게 없고 새로 진입하는 회사들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맞습니다. 예, 이런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플랫폼이 네.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하. 아니면 그 어떤 경우는 제 공공이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맞아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보이기도 해서 네. 저는 방금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하시기 전에는 저는 어떻게 상상했냐면 네. 정부에서 남아의 닥터 같은 걸 만들겠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상상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니요. 대표님 그것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공공 플랫폼이라고 이번에 네. 법안에서 2개를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거 하나가 지금 말씀 주신 지원 시스템 구축이고 네, 다른 하나는 공공 플랫폼이라고 또 있습니다. 네,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의 닥터와 같은 것을 국가에서 운영하겠다라는 네.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네. 거시기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좀 시장주의자에 가깝기 때문에 공공은 심판의 역할에 충실하시고 네. 민간의 영역은 민간에게 맡기는 게 좋다는 입장인데 네. 하여튼 뭐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와 봐야지만 조금 더 아는 네. 수 있는 거겠죠? 예. 근데 잘 구축되면 저희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언제나 이런 공공 시스템에 대한 우려 사항은 예. 잘 안 돌아가고 민원 넣어도 이거 예. 반응이 느리고 예. 하면은 저희는 실은 IT 서비스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예. 유저 경험에 목숨을 걸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뭐 하루만 뻗어도 아주 난리가 나버리니까 예. 그런 우려 사항은 계속 있죠. 예, 그게 특히 이제 우리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플랫폼이 맞습니다. 더 위험하기도 하고 그 공공의 플랫폼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민간 플랫폼에까지 더 신뢰도나 네. 이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뭐 음식 배송 플랫폼을 이제 공공에서 하겠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공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네. 예, 그런 것도 잘 판단이 되면 좋겠습니다. 진료 기록은 어떻게 돼요? 남아의 닥터 같은 앱을 통해 가지고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되면 네. 기존에 진료 받은 병원인 경우에는 병원에 있는 EMR에 그 진료 기록이 맞아요. 있을 테고 네. 남아의 닥터 같은 플랫폼이 EMR 진료 기록을 저장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는지 네. 예를 들면 이제 환자가 A 병원에 원격 진료하다가 안 돼서 그 다음에는 똑같은 상병으로 B 병원에 원격 진료 받을 때 그 전에 진료 기록 같은 게 남아의 닥터를 통해 가지고 남아 있나요? 아니면 B 병원은 전혀 모르는 네. 그런 건 좀 아쉽군요. 예, 실은 진료 정보 교류도 아쉽고 저희가 그런 EMR 역할을 못하는 것도 아쉬워서 처음에는 EMR과 연동을 어떻게 해볼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이건 조금 비즈니스적인 이야기인데 그냥 헤게모니 싸움입니다. EMR 업체들도 B2C 앱을 따로 만들어서 비대면제를 제공하고 싶어하고 저희도 확장을 해서 EMR이 되고 싶어하기 때문에 서로의 연동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판단이 났고 지금은 실은 이런 게 굉장히 의료 현장에서의 버든을 만드는 건데 더블 워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왼쪽에 남아서 띄워두고 오른쪽에 EMR 띄워두고 처방전 뽑아가지고 다시 업로드 하시는 거. 이런 것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빠르게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어떻게 좀 다른 구상도 하고 있고요. 예. 지금의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하는 선두 업체들이 나오기 전에 는 이제 소위 원격으로 테마주 같은 거 하면 유비케어든 뭐 비트컴퓨터든 이런 거 주로 기존에 EMR 하는 회사들이 원격으로 뭐 테마주 같은 쪽으로 분류가 됐었잖아요. 특히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딱 말씀하신 더블워크를 이중 작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원래 EMR 쓰는 거에 그냥 하면 거기 뜨고 EMR 내부에서 원격으로 할 수 있으면 일이 훨씬 적어지니까 EMR 업체들이 원격으로 하면 제일 좋을 거다 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그 남아의 닥터도 그럼 EMR을 자체로 만들거나 그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그렇기는 하죠. 근데 실은 저희는 비대면 진료만 하는 업체다 보니까 비대면 진료만 하는 EMR을 따로 가지고 있다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시장에 안착되어 있는 EMR 회사와 어떻게 협업할 수 있을지 혹은 뭐 어느 쪽이 인수를 할 수 있을지 그런 쪽으로 더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만의 자체 EMR을 만드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대표님 말이 나와서 좀 말씀드려보면 EMR 자체의 비대면 진료 시장도 지금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실은 남아의 닥터나 닥터나와 같은 업체들이 기사가 많이 나와서 그렇지 전체 비대면 진료 시장의 한 절반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냥 원래 다니던 병원에 전화해서 이루어져요.
네. 본인 확인 안 하고 그냥 전화해서 나 오늘 병원 못 가니까 이 약국으로 처방전 보내주세요. 와 같은 방식의 굉장히 아날로그 형식의 비대면 진료 시장이 존재합니다. 그거가 이번 합법화에 따르면 합법인가요? 애매한 부분이 있죠. 본인 확인이라든지 예. 다양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은 그런 것도 어떻게 안전하게 더 플랫폼으로 가지고 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보면 우리 2020년 한 2월, 3월 정도에 그때 이제 복지부에서 갑자기 풀었죠. 공고문 나오면서 네. 그냥 알아서 다 해라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그 이런 플랫폼 그러니까 남아닥터 같은 기업도 없을 때 네. 하여튼 뭐 이런 지금처럼 체계화되지 않을 때 그냥 이제 환자랑 병원이 알아서 연락하시고 네. 처방전은 약국에도 또 병원이랑 약국이 알아서 하시고 네. 약 타가는 건 환자랑 약국이 알아서 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환자가 병원에 다짜고짜 전화 걸어서 네. 환자 본인 확인 이건 이제 그 당시에 공고에 따르면 병원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뭐 결제는 뭐 카카오페이로 하든 뭐 계좌 이체를 하든 미수로 그냥 달든 뭐. 예, 뭐 알아서 하는 게 그때 방식인데 네. 지금도 그렇게 하는 시장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절반 정도가? 절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네. 되게 의외네요. 제가 아까 12월 달에 합법화된 걸 다시 제가 보게 되는데 네. 이거는 제 예상인데 예. 원래 존재하던 행태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근데 지금 급여 진료에 대해서 30% 가산 수가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병원들이 이건 비대면 진료니까 비대면 진료 수가까지 관리료까지 청구해야겠다 라는 방식으로 이제서야 통계에 잡히기 시작한 거지 네. 이전에도 있었던 행태이지 않을까? 그냥 아름아름 했던 네, 걸로. 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네. 아까 말씀하신 EMR 회사들이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네. 그냥 이제 병원이 이거는 한다고 봐야죠. 우리가 지금 나온 얘기를 카테고리를 해보면 이런 남아닥터 같은 앱 플랫폼을 통해서 하는 거 한 가지, 네. 기존에 EMR 회사들이 EMR 통해서 뭘 하는 거 한 가지, 네. 그냥 전화로 다짜고짜 하는 거가 네. 세 번째,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네, 약간 의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이게 합법화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런 음성적인 혹은 아름아름 이루어지는 것들을 맞아요. 네. 양성화해서 이 관리하에 놓겠다는 게 아마 목적이 들어갈 텐데 네. 그런 부분도 좀 잘 보완이 되면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죠. 예, 네. 개선되면 좋겠네요. 네. 네. 아까 가산수가 말씀하셨는데 질문 가져온 것 중에 하나 그거였는데 지금 비대면 진료가 가산수가가 있는 건가요? 예. 비대면 진료 급여인 경우에는 30% 가산 수가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예. 근데 이걸 가산 수가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전체 진료비가 올라가는 거여서 예. 본인 부담금도 30% 올라가요. 그럼 본인 부담도 올라가고 그 병원에 가는 급여도 30% 올라가는 맞아요. 건가요? 네. 그 이유는 뭐예요? 왜 가산수가를 주나요? 제일 처음에 명분은 비대면 진료 자체가 품이 더 드시거든요. 의료진 입장에서. 네.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행정적 버든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수가를 주시고 더 비대면 진료가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 수가를 줬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의료진들의 버든이 더 큰가요? 예를 들면 간호사들은 이거 네. 응대 안 해도 되고 약간 이런 게 줄어드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줄어드는 부분은 있는데 의사분들은 보통 더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이걸 더 정착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네. 그건 이제 정책적인 의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착을 더 빨리 시켜야 될 필요가 있나요? 혹은 그게 맞는 네. 방향인가요? 그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가산수가가 원래 이제 이번 합법화 이전부터 있던 맞아요. 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네. 그럼 이 가산수가는 앞으로도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합법화에 요거는 지금 포함이 네.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럼 이제 혹시 오진 같은 게 발생한다면 네. 그 책임 소재 같은 거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법안에 책임 소재 명확하게 하는 것도 큰 포인트 중 하나였는데 네. 의사와 환자 둘 다 이제 책임 소재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진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책임을 지고 환자 같은 경우에는 처방받아서는 안 되는 약을 불법적으로 처방받기 위해서 네. 의료진에게 뭐 종용한다든지 그런 식에서는 이제 환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예.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통신 오류라든지 이런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서 환자에게 유해가 가해졌을 때 플랫폼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책임 소재를 사실 가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 대면 진료에서도 만약에 오진이나 의료 사고 나면 네. 그 책임을 따지는 게 쉽지 않은데 네. 비대면 진료는 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예를 들면
이게 기록에 남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다 녹음이 돼가지고 네. 플랫폼에 남는다면 네. 그거 나중에 녹음된 거 돌려보고서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나요? 여전히 그런 부분은 좀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예. 저희가 뭐 그런 스피치를 다 녹음해서 STT 해가지고 뭐 DB에 저장해 놓는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그게 안 하는 건가요? 못 하는 건가요? 불법인가요? 그건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먼저 예. 의료진에게 환영받지 않는 거는 그건 그렇겠죠. 확실합니다. 예, 예. 또 혹시나 오진 같은 거 환자 입장에서 클레임을 하면 네, 의료진 입장에서 나는 진료 제대로 했다. 네, 는 거를 증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녹음 그렇기는 하죠. 파일이 있으면. 네, 근데 그 양날의 검일 것 같긴 하지만. 네, 네. 업계 전반적인 얘기로는 제가 준비한 질문은 마지막인데 네, 아까 잠깐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이번 허용 범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시는지 네.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네. 의료법에 대해서 저희가 언제나 말씀드렸던 내용은 다 하나인데 결국에는 이전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환자가 법자를 통해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안 된다. 결국엔 보편적 복지로서 계속 비대면 진료는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예. 지금 꽤 그래도 좁아진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계속해서 데이터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검증해 나가면서 확대해 나가는 작업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예. 저희 법안이 이번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작업은 계속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인터뷰에 돌을 던지는 이제 멘트인데 네. 약배송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기는 해야죠. 예. 약배송이 논의도 안 되는 것은 저는 좀 의아합니다. 약배송이 없는 원격 진료는 네. 반쪽이라고 할 수 있죠. 네. 3분의 1쪽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저희도 제일 처음에 와우 모먼트, 아하 모먼트라고 이야기했던 게 1인 가구가 아파 죽겠는데 예. 1시간 반 내로 약을 배송받으면은 박수 갈치가 그냥 쏟아져 나와 버리거든요. 예. 예. 대신에 그런 상황은 지금 불가능하니까 그런 음. 서비스는 불가능하니까 굉장히 아쉽고 원산협의 지금 스탠스나 앞으로의 계획에 네. 약배송 허용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네. 되어 있나요? 그럼요. 근데 솔직히 이번에 좀 접었습니다. 일부러 한번 접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더 전선을 좁히기 위해서. 네. 예. 그럼 이번엔 일단은 원격 의료가 합법화가 되었으니까 네. 이제는 약배송도 이제 조금 노력을 해보실 계획이신 건가요? 네. 계속해서 저희 이야기가 잘 싱크가 안 맞는 게 정부 부처에서는 이미 500만 병에게 약배송이 허용되어 있는데 약배송이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게 전국적으로 확장하지 않아도 될 이유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도서상관 벽지는 지금 허용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500만 명도 약배송을 많이 안 쓰는데 4,500명한테 추가로 허용할 이유가 있나? 라는 내용인데 저는 실은 그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네. 결국에는 도심에 있는 인구들이 더 약배송 잘 쓰실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가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하자면은 코로나 때 어떻게 썼는지를 보면 되죠. 코로나 때 약배송 정말 잘 썼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격 비대면 진료 자체도 도서상관 지역도 있지만 시간적으로 제한이 맞아요. 있는 도심에 있는 뭐 직장인들, 뭐 육아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쓴다고 하셨으니까 네. 예, 그런 분들이 약배송도 더 많이 쓸 수도 있겠다는 네.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네. 이게 계속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약사회가 되게 강경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뭐 국회에도 그 약사회를 대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가능할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1번은 많이 왔다. 왜냐면은 저희 21대 국회 때는 모 약사 의원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전화기가 있는데 플랫폼이 왜 필요하냐? 네. 그 복지부 차관님한테 손가락질 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거의 러바이트 운동인데 네. 실은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네. 복지 내에서도 많은 싱크가 맞아 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일선 약사분들이 비대면 진료에 많이 익숙해졌다. 저희 예시로 들어보면은 저희 제2약국이 전국에 있는 약국이 한 20-30% 돼요. 네. 근데 저희 BJU 약국에도 처방전을 보낼 수 있거든요. BJU 약국에서 포함해가지고 남아의 닥터 처방전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약국의 개수. 이게 작년에 전국에 한 80%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티핑 포인트를 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쓰고 있다. 제휴와 비제휴 약국의 차이는 뭐예요? 제휴는 팩스 번호를 안 누르고 그냥 클릭만 해도 저희 처방전이 전송이 되어가지고 환자 입장에서 앱 내에서 클릭만 하면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약사분이 처방전 보시고 재고 있으면은 이제 수락을 해주세요. 네. 근데 비제휴는
직접 전화해서 아. 이 약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예. 팩스로 넣어주셔야 돼요. 제휴약국은 약국에도 그 인터페이스가 있는 거죠? 맞아요. 웹입니다. 네, 아 웹으로. 네. 네. 의사, 약사 둘 다 웹입니다. 예, 외부에 있으면 그 우리 왜 저기 뭐냐 식당에서 배민 뭐 배달의 민족 주문하는 것처럼 그런 알람 같은 게 뜨는 거예요. 알람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알람이 오면 이제 약사분들이 체크를 하시게 되는. 맞아요. 네. 근데 그거하고 약 배송은 좀 다르잖아요. 약 배송이라 하면 약사회 혹은 약사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거는 네. 미국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 약국. 중앙화되어 있는 아주 큰 약국이 나와서 예를 들면 이것도 지역 제한을 둬서 무슨 뭐 도로 한정한다고 맞아요. 하더라도 네. 경상도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약국이 하나 딱 등장해서 네. 애들이 배송비 후려치면서 우리가 되게 빠르게 싸게 배송해 줄게. 네. 이런 중앙화되어 있는 큰 약국이 나오면 이제 동네 약국은 다 굶어 죽는 거 아니냐 하는 걸 우려하실 텐데 네. 그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당연히 지적하실 부분 같아서. 네. 다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이 일본과 같은 단골 약국. 그래서 단골 약국을 2개, 3개 정해놓고 그곳에서만 약을 수령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대만과 같은 방식으로 약사회 같이 해가지고 지역 약사회가 그 처방전을 배정한다든지 네. 아니면 그 약국당 처방전 건수를 제한한다든지 와 같은 방식으로 다 풀 수 있다고 보겠네요. 예. 결국에 여러 가지 좀 제약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네. 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저희도 당연히 쿠팡과 같은 모델을 원하지는 않고 그냥 원래 다니던 약국에서라도 약을 배송받아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2부로 넘어가면서 이제 메라키플레이스의 남아의 닥터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좀 네. 더 여쭤볼게요. 다른 비대면 진료 뭐 플랫폼 앱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좀 다른가요? 실은 대전제는 IT 서비스의 차별화가 정말 어렵다라는 네.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첫 번째로는 의료 마이데이터. 네. 그래서 의료 마이데이터를 환자가 비대면 의료진에게 전달함으로써 더 정확하고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다. 네. 이 하나가 포인트인 것 같고 의료 마이데이터는 보건복지부가 만들어낸 인프라인데 저희가 그것을 활용기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당신이 다니던 뭐 병원이나 약국에서 어떠한 약을 받았는지 건강검진 데이터 같은 것들을 한 번에 남아이닥터에서 조회하고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병원에서 진료 받으신 것들 그런 내용들이 다 중앙화되어 있는 것이고 그걸 쓰실 수 있는 몇 개의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남아이닥터입니다. 거죠. 네. 예, 그래서 그걸로 차별화를 하면서 의료진들에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의료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게 다들 이걸 공감하실 것 같은데 본인의 건강 증상이나 본인이 먹던 약 표현을 되게 하기 어려워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나 주황색 반알 매일 먹어 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거를 이제 언제부터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의료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포인트입니다. 처방 히스토리 같은 거는 전달이 되나요? 네, 투약 기록이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고 그게 첫 번째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차별화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건강관리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아까 그 질문 주셨던데 네. 비대면 진료를 아무리 많이 봐도 하이 프리퀀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자주 보진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건강과 관련된 자주 하는 액티비티가 뭘까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유저들과 이 환자들이 계속해서 남의 닥터를 쓰고 남의 닥터를 기억하고 있을까에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만복이라든지 뭐 복약 관리, 뭐 주사제 기록 관리 그런 것들에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비대면 진료의 퀄리티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업체 대비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네. 건 없을까요? 이게 조금 다른 플랫폼과 다른데 저희는 공급자 사이드가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직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퀄리티에 대한 저희가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대신 그들이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거 일선으로 마이데이터가 나왔고 네. 다음으로 아마 AI를 붙이는 거겠죠. 음. 그래서 저희가 AI 모델을 이제 제공을 해가지고 마이데이터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더 뭐 최신 지경을 제공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런 것들은 놓칠 수 있는데 이런 거 컨설을 한 번 더 뭐 전달한다든지 그런 것들로 개발해 나갈 것 같습니다. 진료 보조 같은 거를 이제 저 CDSS 같은 거를 맞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남아닥터를 쓰게 되면은 받으실 수 있다. 네. 이런 것들 지금은 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지금은 그런 되고 있지 것들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혹은 유저들이 이 플랫폼을 쓰고 있고 네. 혹은 얼마나 많은 병원들, 많은 약국이 네. 지금 연동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병원과 약국은 2, 3천 개라고 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저희는 제휴병원, 제휴약국이라고 부르는데 네. 본인들이 이제 원하시는 경우에 남아의 닥터에게 제휴 신청을 하셔가지고 제휴를 하고 이제 가입을 하셔가지고 진료와 조제를 제공하는 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게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그럼요. 예. 그럼요. 얼마나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게 이번 인터뷰 준비하면서 조금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있는데 네, 저는 추정했던 게 뭐냐면 코로나 때 되게 피크를 찍어서 그 네. 이후로는 이제 연동되어 있는 병원이나 약국이 더 이상 성장을 잘 안 하지 않을까? 아하. 또 이제 짐작했었는데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데이터를 않습니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얼마나 빨리 늘어나고 있고 왜 그런 건지가 궁금해요. 주 5% 느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엄청 어마어마하게 빨리 느는 건데. 근데 이게 왜냐면은 신규 개원, 신규 개국 약사에게는 이제 남아의 닥터 깔고 시작하는 게 그냥 국룰입니다. 네. 왜냐면은 본인들이 마케팅할 수 있는 수단이나 더 음. 환자를 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음. 심지어 가입비나 이용료도 없으니까요. 네. 자연스럽게 신규 의사들은 가입을 하고 음. 약사들도 가입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속 쭉 쓰는 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휴 의사나 약사들의 연령대가 꽤 젊으시죠. 꼭 그런 것만 아니지만 네, 평균으로는 분명히 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환자들 네. 뭐 이렇게 진료 횟수가 될 수도 있고, 네. 혹은 이제 뭐랄까요, MAU. MAU가 될 수도 있고, 네. 전체 유저 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네. 것들은 어때요? 저희 MAU는 웹 포함해서는 뭐 150만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 앱으로만 치면 한 40만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매달 40만 명이 와가지고 쓰시는 서비스고, 네. 진료 건수는 밝히지 않는 것이 인더스트리 네, 관행이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쓰고 있고, 네. 코로나 이후에도 제가 사실 뭐 약간 데이터를 보고 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만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 지금까지도 이런 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혹시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안 써보신 분 계시면 네. 이럴 때 써보시면 좋다. 이런 거 한번 뭐 홍보 비슷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굉장히 장벽인데 한번 써보신 분들은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몸이 아픈데도 꼭 참아야 되거나 병원을 방문하실 수 없는 경우에 남아의 닥터로 비대면 진료 받아보시면은 신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다들 한번 써보시면은 예. 언제나 하시는 말씀, 이런 게 한국에서 돼? 음. 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다 되고 있고 예. 써보시면은 굉장히 훌륭한 경험일 거라고 저희가 자부합니다. 의료진들은 어때요? 의료진들이요. 그러니까 결국에 투 사이드 플랫폼, 뭐 쓰리 사이드인가요? 뭐 제일 중요한 사이드가 이제 중에 하나가 이 의료진 사이드일 텐데 네. 그동안 사실은 이제 원격 의료 반대하시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제가 이렇게 강의 같은 거 할 때 가끔 얘기하는 주제이기도 한데, 원격으로 진료하는 방법을 의대 혹은 뭐 전공의 수련 받으실 때 배우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료를 하시는 입장에서 되게 새로운 방식으로 진료를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비헤이비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의료진 분들은 어떻게 이제 얘기하시는지? 이게 의료진 입장에서는 그래도 더 헤비한 작업이에요. 예.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아주 환자가 줄을 서 있는 병원은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은 신규 환자를 유치하는 분들의 경우에 꽤 많이 쓰고 계시는 거고, 예. 저희는 앞으로 더 이제 이 티핑 포인트가 지나면은 대부분의 이제 환자들이 요구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서비스로라도 비대면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거다. 네. 모든 의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허들을 넘는 의료진만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불편한 점을 많이 얘기하시는 것들이 보통은 질문이 더 많다, 대면보다. 네. 더 이 진료 시간이 길어진다. 네. 이게 실은 가장 많은 컴플레인입니다. 전화를 안 끊으려고 하실 것 같은데. 네, 네. 이 대면 진료랑 조금 다른 게 전화를 끊는다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인 행위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자연스럽게 진료 시간이 길어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 외에는 다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음성만 할 수도 있고 화상 통화로 할 수 있는데 네. 환자와 의사 사이드는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혹은 실제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둘 다 음성을 더 선호하시죠. 심지어 피부과 질환인 경우에도 네. 화상보다는 음성으로 하시는데 그 대신 사진을 엄청 많이 찍어서 올리세요. 예. 그러니까 화상의 이 화면 화질보다 사진의 화질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 피부과 병변 같은 것도 잘 사진으로 전달하시고 음성으로 진료 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비디오로 하는 걸 선호하실 것 같은데 네. 안 그러신가 보네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더 헤비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음. 음성으로 하시는 것보다 화상이 더 그런 네. 점에서 저희도 계속해서 솔루션을 개발해 나가긴 해야죠. 예. 어떻게 더 편하게 이 사람들이 예. 비대면 진료를 화상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 예. 그런 점도 계속 고민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예.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얘기 중 하나가 결국에 우리 사업이니까 네,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네. 돈을 어떻게 벌어요? 그 수익 모델이 실은 굉장히 고민 포인트 중 하나죠. 예.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플랫폼들은 대부분 그 거래액의 특정 퍼센티지를 띄어가게 되어 있는데 실은 비대면 진료나 이런 의료 서비스에서 그게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 불가능한지 설명을 해주시면? 예, 그 의료 유인행위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10,000원의 진료를 봤을 때 저희가 7% 떼간다고 하면은 억지로 저희가 많은 진료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이 특정 의사에게 진료를 보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광고 위주로 지금 많이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 그 수수료에 대한 논의도 실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아마 대표님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약사법 관련된 내용이 이번에도 발의가 됐거든요. 예. 의료법 외에도 남아이닥터와 같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안이 나왔습니다. 소위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 하는. 네. 실은 그런 것도 저희가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함에도 있지만 또 다른 수익 모델을 만들기 위한 행위였는데 실은 그런 것들을 만약에 막겠다면은 복지부 입장에서 당연히 다른 수익 모델을 보장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이건 증명된 바는 아닙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려도 깜빡했는데 가산수가를 준 이유도 실은 이 중에 플랫폼에 대한 그런 수수료를 감안한 것도 있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그거는 되게 신기한 해석이네요. 네, 그거는 이전 복지부 차관님의 인터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거는. 네. 맞습니다. 여튼 지금 상황에서의 남아이닥터와 같은 플랫폼 회사들의 수익 모델은 거의 뭐 광고 정도밖에 맞습니다. 없는. 광고는 어떤 광고예요? 강남 언니와 같은 병원 광고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니고 예. 저희 이제 환자 트래픽이 있으니까 환자들 대상으로 광고 싶어하는 건기식이나 혹은 뭐 보험회사가 예. 많고요. 그 외 의사와 약사 어드민 웹페이지에는 예를 들자면 뭐 데일리팜 가면은 뭐 웨비나 같은 거로 광고하듯이 그런 제약사들이 전문직 대상으로 광고하고 싶어 할 때 예. 저희가 거기에 상품 만들어서 팔고 예. 있습니다. 근데 그 수수료를 떼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결국에 이제 환자 유인할선 그거 때문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더 많은 진료를 유도할 수 있다, 네. 혹은 특정 병원에 몰아줄 수 있다 이런 네. 것도 우리 기술적으로 보면 서비스에서 방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아예 풀어가는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은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아직은 아니에요. 예. 실은 뭐 수익 모델은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거지 복지부에서 풀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가장 큰 옵션이 지금 막혀 있으니까. 네. 양면 플랫폼 그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 수수료인데. 네. 저희도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리기는 해야죠. 예. 근데 예. 지금 실은 뭐 시행령 자체가 아직 무빙 피스다 보니까 예. 아직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흔히 이제 이 주제에 대해 가지고서 가능한 옵션들을 이제 흔히 네. 얘기하는 것들이 일단은 뭐 그 EMR 회사처럼 사용료. 병원 입장에서 사용료를 네. 낸다든지, 혹은 환자도 사용료를 이게 사실 질문의 하나이기도 한데 네. 환자가 라마닥터를 사용할 때 네. 뭐 건당이든 뭐 그 월 정액이든 이런 식으로 돈을 내는 거는 합법인지 아닌지 같은 것도 좀 궁금해요. 네, 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걸 받고 있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신가요? 더 이 파일을 네. 키우기 위해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종합적으로 해보게 되면 일단 환자들은 아주 큰 베네핏을 받게 되시는 거고, 네. 이 병원도 보면 모든 병원이 그렇지 않겠지만 일단 추가적인 진료 건수를 확보할 수 있고 가산수가도 나오니까 네. 병원도 지금 이 베네핏을 받는 상황이면 결국에 환자와 병원 쪽에서도 페이를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럼요. 예. 그래서 일단은 더 파일을 키우시기 위해서 아직은 맞습니다. 그거를 가능은 하지만 이렇게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 네, 것 네, 같고, 맞습니다. 지금 업계 전반으로 다 그런 거죠. 제가 모든 회사들을 지금 다 파악을 네.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렇게 이제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그
그 닥터나 방지법? 네. 그 부분 조금 설명을 더 해주시겠어요? 네.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실은 지금 이 정의도 지금은 애매하지만 네. 앞으로는 의료법에서 정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에 이제 의사 약사 플랫폼이 등장하는 좀 웃긴 상황이 오는데요. 그게 지금 이미 그렇게 개정됐나요? 맞아요. 네. 그리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인증제나 허가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특정 유저 수가 넘으면은 인증을 받아라 음. 라는 이제 법안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도 악마는 디테일인 것 같은데 하여튼 네. 넘어가고요. 네. 근데 그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운영하면 안 된다. 지금 이미 의료기관이나 약국과 같은 경우에는 도매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예상 가시다시피 처방권이나 조제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데요. 그 비대면 진료 플랫폼도 그들과 비슷한 지위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도매업을 운영하면은 의약품 유통 질서를 해칠 수 있다라는 가설에서 이런 법안이 발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어떤 우려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매상까지 겸하게 되면 특정 네. 약국에 특정 브랜드의 약을 많이 몰아넣고 네, 그 약을 처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맞습니다. 인 거죠. 네. 그리고 혹은 약국에서는 그 특정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를 강요한다. 인 것인데 실은 저는 뭐 과한 규제랑 과한 우려라고 보고요. 예. 첫 번째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그렇게 처방과 조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설령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한 행동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일벌백계를 해야지 애초에 사전으로 그렇죠. 완전히 규제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네. 벤처 4대 강국 대한민국에서 하는 행동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반대로 질문 드리면 이런 원격 의료 플랫폼이 네. 이 약도매까지 하게 되면 네. 기존에 있는 그 일반 도매상보다 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질문 바꿔보면 원격 의료 회사들이 그 의약품 도매업을 네. 일단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그게 이제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과 똑같이 하는 거면 굳이 그걸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우리가 병원 그러니까 원격 진료를 중개하는 입장에서 되게 여러 데이터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기존의 약국 도매상보다 우리가 좀 더 뭔가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신다고 네. 추정할 수 있는데 네. 그럼 그게 어떤 거가 있을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네. 약간 블루팜이나 바로팜과 같은 비즈니스라고 봐야겠죠. 다양한 많은 의약사 어카운트를 가지고 그들에게 매스로 이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세일즈 비용이 없이 도매업을 진행함으로써 도매업의 약점인 띵한 마진을 많이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가설일 것 같고요. 예. 근데 그 가설을 뭐 검증을 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소위 닥터나 방지법이 아직은 통과가 안 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는 도매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계속 그 이슈는 남아 있는 걸로 제가 맞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되게 좀 정치적인 이슈기도 해서 네. 글쎄요. 그 이번 정부 기조가 스타트업들 육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조이기 때문에 그런 기조에 맞춰가지고서 이런 유망한 기업들이 잘 살아남고 BM을 더 갖출 수 있는 계기들이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되게 궁금한 것이 소위 이제 비대면 진료 앱이 슈퍼 네. 앱, 뭐 헬스케어 분야의 슈퍼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이게 되게 네. 저희 업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관련 기업들이 저도 이제 IR 많이 들어보니까 항상 또 비슷해요.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뭐 금융에는 토스 있고 아,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는 이게 있고 여기 이렇게 딱 하면서 헬스케어는 없다. 네. 헬스케어는 아주 슈퍼앱이 없으니까 네. 우리가 될 거야 이렇게 하는 자주 보면 IR되긴 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헬스케어에서 슈퍼앱이 없죠. 네. 저는 이제 그 근본적으로 헬스케어에서 슈퍼앱이 가능한가 하는 거 저는 이제 사실 의구심이 있고 저는 네. 안 된다고 보는 편인데 그리고 특히 비대면 진료 앱이 네. 슈퍼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저는 약간 네. 좀 회의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네. 예전에 예전에 원격으로 학회에서 제가 키노트 하면서 네. 약간 머리를 짜내가지고 해보니까 이런 논리가 가능한 거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프리퀀시로 보면 결국에 일반적인 슈퍼앱이 그 뭐 배민이든 토스든 뭐 카카오톡이든 이런 것들이 일단 메인 비즈니스는 굉장히 하이 프리퀀트하게 사용자들이 막 매일매일 써야 되는 거고 네. 근데 메인 비즈니스는 돈을 안 받는단 말이죠. 네. 근데 그 메인 비즈니스에서 파생되어 있는
부대 서비스들은 로우 프리퀀시인데 이거는 돈을 받는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면 메시지 보내는 거는 공짜인데 생일 선물 보내는 거는 유료로 하니까 네. 뭐 이모티콘 사는 건 유료로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슈퍼 앱이 이제 BM을 만드는 것들이 가능하지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전체 의료 서비스는 우리가 매일매일 아픈 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진료를 매일 받지 않잖아요. 일반적인 경우는. 네. 그럼 이제 메인 맞아요. 비즈니스가 하이 프리퀀트한 앱이 아니면 그럼 슈퍼 앱이라고 하는 거에 근본적인 어떤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게 제 논리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네. 어떻게 이제 저는 항상 제 이 논리를 깰 서비스를 찾고 있어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네,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도 당연히 의견 동의하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도 슈퍼앱을 지향하고 있지만 좀 더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도메인 챔피언을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남아닥터가 슈퍼앱이 되지 않더라도 결국 헬스케어 관련돼서는 탑 오브 마인드를 차지하고 건강과 관련된 니즈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디지털 프론트 도어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연계가 되어가지고 슈퍼앱을 만들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프론트도어하고 오프라인 합하는 걸 제가 지금 네. 딱 캐치를 했는데 네. 일단 이게 저희 업계를 아시면 조금 익숙한 용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디지털 프론트도어가 네. 뭔가요? 아,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네. 인간이 그 헬스케어 관련된 건강 관련된 니즈가 생겼을 때 사용하는 서비스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병원 탐색이 될 수도 있고 예약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심지어 아예 치료 옵션을 건너뛰는 비대면 진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이제 DFD라고 보통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저희가 실은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심지어 웹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키워드가 뭐 추석 같은 경우에는 연병원, 문연병원, 문연약국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서비스를 이미 다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남의 닥터가 바로 먼저 떠오르게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아플 때 제일 먼저 떠오르고 맞아요. 제일 먼저 선택하는 서비스가 되는 것이 특히 이제 이걸 디지털화해서 하는 것이 디지털 프론트도어일 테고 네. 그리고 온오프라인 통합을 말씀하신 거는 어떤 네. 의미예요? 오프라인 비즈니스도 확장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저희도 비대면 진료가 대체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비대면 진료가 대한민국에서 한 20%까지는 페네트레이션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그게 미국 레퍼런스로 본 거긴 합니다만 미국은 코비드 피크일 때 한 30% 갔더라고요. 근데 한국이 그런 코비드와 같은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기 때문에 한 20% 정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몇 프로예요? 지금 0.5%예요. 그러면 몇 배 늘어나는 거죠? 40배. 네, 그러네요. 네, 네. 네. 40배의 업사이드가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가 오프라인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헬스케어에서 더 중대한 임팩트를 내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에 대한 비즈니스로 확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확대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 거지 그것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거의 당연한 명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슈퍼앱이 되게 나오면 좋겠어요. 이게 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네. 그리고 저희가 그런 회사가 있으면 투자를 해보고 싶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에도 뭐 한국뿐만이 아니고 미국이든 어느 국가를 봤을 때에도 이 의료 헬스케어 분야에서 슈퍼앱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나요? 저는 딱 안 떠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도메인 챔피언들은 있죠. 네. 그래서 이 의료 헬스케어가 워낙 근본적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파편화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하는 슈퍼앱이 예를 들면 뭐 쿠팡토스 같은 그러니까 쿠팡토스도 도메인 챔피언이긴 한 것 같습니다만 네.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저희도 그 고민 많이 했었는데 저희도 실은 뭐 나아가고 있고 가설을 검증하는 상황이니까요. 예. 근데 나온다면은 대한민국에서 나온다가 저희 생각이긴 합니다. 네. 왜 그런가요? 왜 한국에서 나올까요? 한국이 제일 의료 서비스를 많이 쓰는 나라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병원을 자주 가고 병원의 문턱이 가장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가능하다. 네.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렇죠. 뭐 그게 소위 타자 쇼핑이나 네. 뭐 의료비를 낭비한다, 뭐 혹은 하지 않아도 될 진료를 많이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네네. 그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저희가 거의 마지막 질문들로 가고 있는데 일단 뭐 AI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의료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AI 혁신이 너무너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잠깐 아까 말씀하시면서도 AI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남아의 닥터 혹은 비대면 진료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 AI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 혹은 앞으로 음. 어떻게 할 계획이 있다는 것도 혹시 있으시면? 먼저 저희가 AI 쓰고 있는 거는 결국엔 내부에 개발하고 내부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에 가장 많이 쓰고 있긴 합니다. 네. 저희 CTO님이 정말 AI 네이티브한 컴퍼니를 만드는 게 굉장히 큰 목표여가지고 그렇게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건 내부이지만 네. 어떻게 우리 서비스와 피처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적인 예시로 저희가 AI 홈닥터라는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인터넷진흥원의 과제로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넘쳐나는 의료 정보가 있지만 이것들을 환자들이 잘 소화하지 못하고 네. 그에 대한 답변을 잘 해줄 수 있는 챗봇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럼 상용 LLM 모델과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 첫 번째로는 렉 시스템을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 이제 제휴의사분들이 리뷰를 하시고 틀린 답변에 대해서 조금 더 검증해 나가는 거. 그래서 더 의료적으로 올바른 답변이 나가게 하는 거. 모든 답변에마다 아니죠. 에이싱크로너스하게 이제 네, 한 달에 네. 한 번씩 배치 형태로 네. 렉 시스템을 반영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의료 마이데이터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건강 증상을 더 잘 전달하고 그에 대한 문진 요약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는다든지 네. 검진 데이터를 그냥 바로 끌어다가 쏠 수 있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만들고 있고 이거에 다 완성되면 이제 저희 나마이 닥터넷에 탑재해가지고 좀 더 진료 전 단계에서도 그러니까 저희가 진료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전 단계에서도 어떻게 의료 관련된 질문들을 풀어주고 또 필요하다면은 병원까지 이제 추천해주는 DFD 역할까지 연결하는 거. 네. 그런 식으로 지금은 저희가 한번 가사를 검증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모델은 그 바빌론 헬스 모델 네. 혹은 이제 최근에 이제 업계에서 또 화제가 됐던 그 닥트로닉 유타주에서 지금 저기 리피 처방을 자동으로 하는 인공지능 이런 그런 회사도 기본적으로 말종의 문진 혹은 트리아지를 LLM 기반의 AI가 하고 그 기반으로 필요하면 원격 진료를 연동하는 그런 네. 모델인데 그런 모델을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애초에 저희 프리스크립션 리필이나 처방전 자체를 AI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네. 저는 여전히 의사가 가장 의료 서비스에서 핵심 노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 어떻게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어떻게 잘 전달해 줄지에 대한 문제를 좀 더 풀고 있긴 한데 예. 어쨌든 큰 흐름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나마닥터에 접속을 했을 때 환자들이 일단 AI랑 조금 얘기를 해가지고서 네. 여러 그 문진에 해당하는 것들을 AI랑 하게 되고 그럼 AI가 그걸 정리하고 그 의료마 데이터 같은 걸 통합해가지고 의사에게 전달을 하면 그다음에 이제 원격 진료할 때에도 훨씬 더 맞습니다. 효율적이고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의료마이 데이터가 그 원격 의료 회사 중에는 지금 유일하게 쓰시기 때문에 네.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제 걱정은 그냥 상용 LLM이 너무 빨리 발전해가지고 뭐 의료 마이데이터를 연동하든 뭘 하든 간에 네. 그냥 제미나이와 챗 GPT를 쓰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예. 그런 요즘에 걱정이 모든 인공지능 인접한 회사들이 하고 있는 걱정이 그게 아닐까 네. 하는데 결국에 데이터가 차별화할 수 있으면 의료마 데이터가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있을 맞아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생각에는. 차별점이 됩니다. 예,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추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질문들은 대부분 여쭤봤는데요. 혹시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있으시면 더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튜브의 구독자층을 좀 고려해 봤을 때 네. 이 비대면 진료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이슈도 많이 되고 뭐 칭찬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받은 그런 의료 서비스인데 예. 지금 잘 안착시키기 위해서 나마이 닥터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도 실은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저한테 조언을 해주실 분이 있으면 꼭 많이 해주시고 이 비대면 진료가 새로운 의료 서비스 이용 형태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의 조언이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게 있으세요 혹시? 결국에는 참여자겠죠. 그래서 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의료진이라든지 아니면 약사분들 그리고 또 뭐 실제로 사용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불편했었다는 환자분들 그런 분들이 많은 피드백 주시면은 더 좋은 서비스가 되고 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마이 닥터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메라키플레이스의 선재원 대표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